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시험 대비 특강 이번 역사 시험 범위 총정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흐름이 좀 안 잡힌다, 도저히 교과서를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할 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요. 전체적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량의 흐름이 이렇구나, 이 시대는 이렇게 흘러갔구나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 영상만 보면 안 되고 영상 보고 꼭 교과서를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가 이번에 같이 하게 될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맞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을 해서 강제로 통치하던 그 시기, 일제강점기라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뉜다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일본이 세 가지 시기를 나눠서 통치를 한 것은 일본 자체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또 당시 국제적인 상황도 있었고, 우리 민족이 또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통치 방식이 변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910년대 하면은 일본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를 했었을까? 일본의 통치 방식은 뭐였을까? 바로 무단 통치라고 했었습니다. 일본은 1910년대는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기 얼마 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굉장히 이제 시각적으로 공포적인 인상을 주도록,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힘으로 통치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무단 통치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식민통치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식민통치 기구의 최상위,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조선총독부입니다. 조선총독부 어디다 지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경복궁 항복판에다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떡하니 지어놓고, 그 조선총독부의 수장인 조선총독은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둘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조선총독은 군인 출신, 무관 출신만 임명을 했었다라고 했었죠.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조선총독부를 통치한 다음에 일본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탄압을 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헌병 경찰제를 실시한 겁니다. 헌병이 뭔가요? 군인이에요, 군인. 헌병은 원래 군인들의 경찰 역할을 하는 군인인 거예요. 근데 이 군인이 총을 들고 군복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일반인들, 민간인들을 마음대로 이제 통치를 한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처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식인 태형, 빠따를 쳤다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헌병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 헌병 경찰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또 다른 공포감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칼과 제복, 관리들과 일반 교사들까지 칼과 제복을 차고 수업을 듣고 행정 업무를 봤다는 거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일본의 통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공포 통치 외에도 경제적 방식으로도 식민통치의 기틀을 다지려고 했어요. 하나는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토지조사 사업,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목적은 뭐였다?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농민의 경작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전국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땅을 잃고 소장농으로 전락을 하고 많은 조선의 땅들이 일본에 넘어갔다.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외에 그렇습니다. 회사령을 실시했다 그랬죠. 조선에서 회사를 세우려면은 반드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회사령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통치를 할 때 우리 민족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 나름대로의 저항을 했어요. 우리 민족의 움직임을 보였어요. 특별히 일본이 완전히 점령해서 지배하고 있는 국내와 일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벗어난 국외로 그 방식을 나눌 수 있겠는데요. 국내에서는 뭐라 그랬죠? 좋아요. 기억해요. 맞아. 바로 비밀결사를 조직해서 활동했다 그랬어요. 일본 헌병들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저항을 하긴 힘들었기 때문에 비밀결사를 조직을 했었다고 했어요. 수많은 비밀결사가 조직됐지만 대표적인 두 단체만 이야기해볼까요? 하나는 독립의군부였고요. 다른 하나는 대한광복회였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이쪽 국내외에도 국외에도 나름대로 일본에 저항하려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진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한반도 땅에 북쪽 이 만주 지역에 이 간도 지역과 이 연해주 지역, 간도 지역과 연해주 지역에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진출을 해서 자, 간도 연해주 지역에 독립운동가들이 진출을 해서 뭘 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이 간도 지역에서도 특별히 서간도 지역에는 경학사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던 신흥무관학교 등이 있었고요. 북간도 지역에는 명동학교, 서전서숙과 같은 민족학교가 세워져서 우리 민족의 아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가르쳤다고 얘기를 했고, 연해주 지역에는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등이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10년대에서 192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10년도의 무단 통치에서 1920년대 통치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뭐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바로 3.1운동이었어요. 고종황제의 국장일날 서울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3.1운동이 펼쳐졌다 그랬죠. 시작이 되었는데 그 배경과 전개, 결과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다 함께 했었습니다. 그 배경 딱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맞아요.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 그것에 영향을 받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민족 대표들이 만세운동을 준비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또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고요. 그 3.1운동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 3.1운동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할 만큼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으로서의 자각, 우리 민족으로서의 어떤 각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말이죠, 이러한 3.1운동 이후에 통치 방식을 조금
전환해야겠다. 조선민족에 대한 통치 방식을 전환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전환한 1920년대 통치 방식의 명칭은 문화통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통치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고 했어요. 바로 민족 분열 통치입니다. 왜 이것이 민족 분열 통치라고 불리는가 우리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1920년대 통치는 그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기만 통치였다는 거예요. 기만, 뭔가 속인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꿍꿍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기만 통치의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되짚어 봅시다. 먼저 겉으로는 무관 출신 총독만 임명하던 조선 총독의 문관도 허용해 주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죠? 네,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는 단 한 번도 문관 총독을 임명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 헌병경찰제를 뭘로 전환을 했었죠? 맞아요. 보통 일반 사복을 입은 보통 경찰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전환되었지만 실상은 실제적인 경찰의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나서 우리 민족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그런 힘은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기만 통치의 내용들이 다양한데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일본은 1920년대에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야욕을 점점점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중 대표적인 정책이 산미 증식 계획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일본이 쌀이 부족한 거예요. 일본 본토에서 쌀이 부족하니까 그 쌀을 다 어디서 가져오려고? 네, 저기 조선 땅에 있는 쌀들을 있는 그대로 끌어모아서 조선 쌀도 부족하니까 조선에서 쌀만 생산하게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일본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리 민족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왜냐면 늘어난 쌀의 양보다 가져가는 쌀의 양이 더 많으니까 우리 민족의 농민들은 다 굉장히 쌀이 부족해서 굶주리고 만주의 잡곡을 수입해서 먹어야 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때 얘기했던 회사령이 폐지가 돼요.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과거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던 것이 신고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문제점이 생겨요. 우리 조선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겠지만 일본에 더 많은 자본을 갖고 있고 더 이미 발전된 수많은 회사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조선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다. 경쟁에서 불리해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20년대에는 크게 두 가지 세력이 민족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세력이었죠? 네, 이제 술술술 나와야 돼요. 바로 민족주의 세력이었다. 민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민족의 독립, 우리 민족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민족주의 세력과 또 하나는 사회주의 세력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은 민족주의 세력과 조금 결이 달라요. 뭐냐면 사회주의 세력은 민족도 중요하지만 민족보다 더 나아가서 노동자들, 농민들, 그 사회에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지주계급이나 자본가 계급을 모두 물리치고 혁명을 일으켜서 계급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둘 모두 공통점이 있다라면은 일본 제국주의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우리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사회주의는 노동자 농민을 가장 핍박하는 최고의 주체가
일본이었으니까 미워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추구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활동을 전개했어요. 자, 민족주의 계열이 전개했던 가장 중요한 민족운동, 그 명칭이 뭐였죠? 바로 실력 양성 운동이었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 우리 민족이 실력을 길러야 돼요. 지금 우리 민족이 너무 연약한 상태여서 일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실력을 길러야 돼.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했고,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는 물산장려운동. 우리 민족의 경제력, 우리 민족의 산업이 너무 미약하다. 우리 민족의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성장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구호가 있었어요. 조선 사람 조선의 것으로,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상인들이 판매하는 그런 상품들을 사주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육성시키자라는 얘기였죠. 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민족이 강해지려면, 실력을 기르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근데 당시 조선의 상황은 변변한 대학이 하나 없는 상황이었어요. 대학에서 배운 엘리트들이 실력을 기르고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데 대학이 없었다니. 그래서 민립대학 설립운동,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를 해서 우리 민족의 대학을 만들자, 우리 민족 고유의 대학을 만들자라고 그런 운동을 전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운동 모두 당시 조선민족의 경제적인 상황이 그리 넉넉지 못하고 일본의 방해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회주의 계열 나름대로의 민족운동을 전개했어요. 특별히 사회주의가 가장 중시했던 두 계급 뭐였죠? 농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농민-노동 운동을 전개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 하나씩만 떠올려봐. 농민운동에는 암태도 소작쟁이, 맞아요. 암태도에서 그 못된 지주에 대해서 암태도의 소작농들이 소작운동을 벌였고, 노동운동, 원산 땅에서 원산의 노동자,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전개했던 원산 총파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이 갑자기 서로 힘을 합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왜 힘을 합치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치론이라는 주장이 조선사회 내부에서 전개가 돼요. 자치론 뭐였죠?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자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하자.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일본의 식민 통치를 인정해주자는 거잖아요. 일본을 형님으로 모시자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방식에 이러한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계열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자치론을 주장했던 게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었다고 했고요. 이 자치론에 반발했던 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론의 대두를 계기로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연합하게 되고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신간회였습니다. 신간회라는 단체를 통해 이 두 세력이 힘을 모으게 되고, 신간회의 활동 내용, 교과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다른 3.1운동에 들어있는 만세운동이 다시금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60만세 운동이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뒤를 이어서 또 순종 황제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자 그 국장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때를 계기로 다시 한번 만세운동을 계획했었지만 지도부가 발각되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끝날 줄 알았더니 일본이 신경 쓰지 않았던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 60만세 운동을 펼쳤고요.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진짜 더 학생들이 중심돼서 큰 운동을 전개한 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었다고 했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여러분들 학생들이 일으킨 운동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때부터 학생들은 일본의 그런 식민지 교육, 일본의 어떤 식민 통치에 불만이 있는 상태였어요. 언제든지 학생들이 일본을 상대로 자신들의 힘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지하 통학열차 안에서 조선인 여학생을 일본 학생이 희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교사들이나 경찰들은 일본인 학생 편만 들어주었다고 했죠. 이것에 분노해서 수많은 광주 지역 학생들이 봉기했고,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신간회라는 단체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지원했었다 그랬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어떻게 지원해요? 진상 조사단을 파견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파견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일조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관회도 결국은 해소된다. 이제 조직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국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같이 힘을 합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일본이 지속적으로 이들을 방해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들 기억이 나죠? 임시정부는 연통제 교통국 등의 비밀 행정망을 통해서 또 활동을 하였고요. 문화 활동도 하고 외교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재정 조달은 독립공채를 발행을 한다던가 의연금을 모금을 하는 등의 활동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정부가 계속해서 어떤 힘을 냈으면 좋겠지만 임시정부가 위기를 맞게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 임시정부를 방해했기 때문에 연통제 교통국들의 등의 비밀 행정망이 발각이 되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서로 갈등이 첨예해지게 돼서요. 결국은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국민대표회의라는 회의까지 열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서 떠나게 되고 임시정부는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하지만 사라지진 않습니다.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켰던 분들이 계셨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맞다. 이거 깜빡할 뻔했네. 임시정부 위치가 어디였죠? 네, 이제는 뭐 다 알 거예요. 상하이, 중국의 상하이. 왜 상하이인지도 다시 한번 교과서를 찾아보세요. 근데 임시정부 말고 또 우리 중요한 단체 하나가 만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무력투쟁도 준비를 했지만 외교활동이나 기타 여러 행정활동에도 주력을 했었던 단체인데, 본격적인 무력투쟁을 위한 단체, 아주 공격적인 단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의열단이었죠. 의열단, 누구의 주도를 만들어졌죠? 밀양사람 약산 김원봉 선생의 주도로 만주에서 조직된 단체라고 했습니다. 이 의열단이 어떤 활동을 했었습니까? 폭탄을 던지거나 암살 활동을 통해서 일본의 식민통치 기관이나 친일 관료들을 암살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열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의열단도 이러한 의열투쟁, 어떤 소규모 인원으로 전개하는 의열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결국은 군관 학교에 주요 지도부가 입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더 조직적인 무력투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우려고 이런 군관학교에 입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걸로 끝나나요? 1920년대는? 아니죠. 1920년대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1920년대 하이라이트, 일본군을 상대로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우리 독립군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 1910년대 수많은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되었고 그 독립운동 기지에서 자라난 수많은 독립군들이 독립군 부대를 이루어서
끊임없이 일본을 공격했다 그랬죠. 그러다 참다 일본이 에잇 하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우리 독립군을 공격하지만 우리 독립군들은 호락호락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멋있게 반격을 해서 일본을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 가장 화려했던 그 전투가 뭐였죠? 바로 공범도 장군의 주도로 전개되었던 봉오동 전투였어요.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에 대한 독립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일본을 골짜기로 유인해서 물리쳐버린 전투였다고 했죠. 이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일본은 진짜 화가 나요. 더 화가 나가지고 이번엔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한번 넘어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독립군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그때 활약했던 또 인물들이 홍범도 장군과 북로 군정서에 김좌진 장군이 있었다고 했죠. 어떤 전투죠? 청산리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전투와 대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비슷한 말입니다. 하지만 대첩은 좀 더 큰 승리, 더욱더 큰 승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청산리 대첩은 항일 무장투쟁 역사상 가장 큰 승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일본도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빠요. 그래서 일본이 이 두 전투 이후에 뭘 했습니까? 맞아요. 우리 민간인들을 학살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사건, 바로 간도 참변이었죠. 간도에서, 연해주 아닙니다. 간도입니다. 간도에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을 학살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간도 참변 이후에 독립군들은 우리가 간도에 있으면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멀리 한 이쯤 돼요. 이쯤 러시아 지역에 위치한 이 자유시까지, 러시아에 있는 자유시라는 곳으로 독립군 부대가 연합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거기에는 소련 군들이 있었는데 뭔가 가서 소련군에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시 안에서 소련군의 도움을 받긴커녕 오히려 공격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독립군 내부에서 지휘권을 둘러싸고 내부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러시아의 혁명군이 우리 독립군의 무장을 해제시켰거든요. 그 사건을 자유시 참변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시에서 일어난 또 참변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자유시 참변 이후에 다시금 독립군들이 돌아와요. 만주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주 지역에 우리 민족의 자치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삼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부. 이제 조금씩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삼부가 통합운동을 벌였다가 다시금 크게 두 단체로 나뉘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단체가 하나는 혁신의회였고요. 다른 하나는 국민부였습니다.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삼부 통합운동 이후에 세워지게 되고요. 이것까지만 기억해요. 혁신의회도 국민부도 나름의 군대를 조직했는데 혁신의회는 맞습니다. 한국 자리가 부족하니까 약자를 쓸게요. 한국 독립군이었고요. 국민군은 조선혁명군이었습니다.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을 조직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1920년대는 복잡해요. 워낙 내용이 많고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